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 중반에 접어든 한 남성 구독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앉아 있는데 저희 가족이 화목하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순간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입양아이거든요.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가 가족이 되어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인연으로 느껴진 순간 저는 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남겨보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병찬이 되었지만 저의 원래 이름은 김병찬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을 되짚어보면 저의 부모님의 사이는 썩 좋지 않았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이가 좋고 나쁘고 할 만한 것도 없었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집을 비우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디 가셨냐고 여쭤보면 어머니는 네 아버지 사우디 갔다 라는 말만 전하실 뿐 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까먹을 때쯤 집으로 돌아오길 여러 번 반복하셨고 어느 날은 어머니 없이 저를 앞에 앉혀두시더니 이젠 엄마랑 같이 안 살 거야 라는 말을 전하셨어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가 살던 집을 순식간에 처분하시더니 모든 짐을 싸들고 시골 할머니 댁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셨죠. 이제 할매랑 살면 돼.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시고는 또다시 해외로 떠나셨습니다. 제 나이 8살 때의 일이었네요. 저에게 가족이란 아버지와 할머니가 전부였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형제도 친척도 없었죠. 저는 아버지가 어디로 일을 나가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사우디라는 곳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할머니도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을 물으면 몰라, 때 되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라는 대답만 남기곤 하셨거든요. 이렇게 적어놓으니 할머니가 저에게 무관심했던 것처럼 보이네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다정한 말투를 가진 분은 아니셨지만 투박한 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버지와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반복하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조금은 서먹했지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시간도 재미있었고 아버지가 바리바리 싸오신 외국 과자를 먹는 것도 참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와 보낸 짧은 시간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오면 아버지는 늘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니까 얌전히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아버지의 당부대로 얌전하고 착실한 학생으로 살았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동네 개구쟁이들의 장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친구들 중 몇몇은 그런 제가 고리타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저를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의젓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살던 동네에는 저와 정반대의 개구쟁이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고희석이라는 친구였어요. 마을 전체를 들쑤시고 다니며 상상도 못할 사고를 치고 다니는 희석이에게 희석이의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찬이 밥만 닮아봐라. 제발 사고 좀 그만 치고 너 때문에 물어줘야 하는 요리가 몇 개인 줄 아냐?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치시는 부모님 앞에서 병찬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능청맞게 저에게 달려오곤 했죠. 네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못난 아들내미는 병찬이 닮으러 갑니다 라면서 말이에요. 희석이가 저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는 희석이의 존재가 꽤나 귀찮았습니다. 이것저것 사고치는 것도 막아야 하고 단속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석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꽤 즐거웠습니다. 장난 한 번 안 치고 산 저에게 희석이는 흥미로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희석이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했나 봅니다. 희석이는 저의 모범생스러운 행동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씩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망아지 희석이가 병찬이 만나고 사람 됐다. 사고만 치고 다니던 희석이가 얌전해지자 희석이의 부모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빼먹지 않으셨어요. 아유, 병찬아, 너가 희석이랑 다니느라 고생이 참 많다. 아줌마가 항상 고마워.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할머니는 잘 계시고? 아니다. 내가 오늘 가서 반찬도 좀 드리고 저녁도 차려드려야겠네. 오늘은 너네 집에서 저녁 먹자. 희석이의 어머니는 희석이처럼 능글맞은 구석이 있는 분이셨어요. 할머니를 어매라고 부르며 살갑게 구셨죠. 저희 할머니도 그런 희석이의 어머니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8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인연은 12살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교실 문을 힘있게 잡아 열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병찬, 교무실로. 무슨 일인가 싶어 몸을 움츠린 채 교무실로 향했는데 교무실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무거운 얼굴을 한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얼른 집으로 가봐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저는 멍하니 서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 죽었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생각이 닿은 저는 믿기 힘들다는 말투로 교장 선생님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마자 저는 빠르게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곧장 홀로 계신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곁에는 희석이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메, 진정해요, 진정해. 여기 병찬이 왔어. 할머니는 자신을 애써 말리는 희석이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누. 얼핏 들으면 짐승의 울음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찢어질 듯 아픔을 토해낸 할머니는 결국 의식을 잃으셨고 저는 희석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희석이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병실에 입원시킨 후에 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일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였다고 했어요. 저는 희석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은 거죠?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죠? 희석이의 어머니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작 12살인 저에게 죽음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쓰러지시고 기력이 쇠해진 할머니를 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와중에도 다행이었던 건 저와 할머니를 돌봐주는 따뜻한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심 좋은 동네 어른들은 제가 할머니의 간병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할머니가 태어나실 때까지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순번을 정해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며 할머니를 챙겨주셨죠. 덕분에 할머니의 회복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저는 금방 할머니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퇴원한 할머니는 예전과 다를 것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괜찮아지신 줄로만 알았어요. 12살 꼬마는 자식 잃은 슬픔은 무덤에서도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슴속에 커다란 응어리를 지고 사시던 할머니는 이듬해 겨울에 또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희석이의 어머니는 또 한 번 큰 도움을 주셨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정리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쓰러진 이유는 뇌출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대형 병원에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저는 희석이의 부모님과 함께 희석이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작년에도 일어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열흘이 되니 제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걱정과 그리움에 눈물을 흘려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면회조차 어려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셨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역시나 희석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보호자가 마땅하지 않은 할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 주셨고, 의사를 만나야 하는 날이면 늘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해 주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를 볼 때마다 너희 할매 곧 일어날 거야. 걱정 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두의 바람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고 나니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13살인 저에게 할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을 책임지기엔 제가 너무나 어렸어요. 아버지의 장례 때는 몸이 편찮으셔도 할머니가 계셨지만 할머니까지 안 계신 상태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희석이의 부모님이 큰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부모님 서류를 작성하고 할머니의 장례를 진행해 주셨죠. 희석이의 아버지는 저에게는 조금 큰 상복에 온 매무새를 단정히 정리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시는 분들 잘 맞이해야 해. 아저씨가 계속 같이 있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와 눈을 마주치며 어깨를 토닥이는 아저씨의 눈빛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애는 어딨어? 누구신데 이러세요? 애는 어디 있냐고? 당신 우리 이모랑 무슨 사이인데 이러는 거야? 뭔데 가족도 아닌 인간들이 애를 데리고 있냐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람들은 할머니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외가댁 사람이었던 것이죠. 할머니를 이모라고 부른 사람은 긴장한 채 서 있는 제 목덜미를 휙 하고 잡아챘습니다. 너가 우리 이모 손주니? 길게 다듬은 손톱에 목덜미에 상처가 난 게 아닌가 싶었을 때 희석이의 아버지가 저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상중에 나타나서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예의부터 지키세요.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은 예의부터 지키라는 희석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 듯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예,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본론만 말할게. 너네 할머니가 통장 같은 거 안 보여줬어? 아니, 내가 오는 길에 너희 집 가서 다 뒤져봤는데도 없네. 처음 본 할머니의 가족들은 저에게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어요. 희석이의 어머니는 제 앞을 가로막으시며 대체 애 앞에서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가족이라는 사람은 더욱 뻔뻔하게 굴었어요. 아니 보험금 같은 거 들어놓은 거 없대요? 애 아빠도 죽었다며. 그럼 아빠 앞으로 떨어진 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어른이 관리해줘야 하는 거 몰라서 이래? 애 클 때까지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데 왜 이래? 희석의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메 평생 가족 없이 살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애를 넘겨? 희석의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빨갛고 긴 손톱을 가진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너네도 돈 보고 이러니? 알겠어. 적당히 나눠줄 테니까 빨리 애랑 통장 넘겨. 희석이의 어머니가 분노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자 이번엔 희석이 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통장 보여줄게요. 애 할머니 가시면서 우리한테 맡기셨으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원하는 돈 없습니다. 희석이의 아버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곧장 방 안에서 통장 몇 개를 꺼내 오셨어요. 통장을 확인한 할머니의 가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에라이 시간만 버렸네. 거지 같은 것들. 죽을 때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 희석이 아버지 말은 사실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망 보상금은 할머니의 병원비로 소진된 지 오래였고 할머니는 보험을 들어놓으신 것도 없었죠. 불청객이 떠난 장례식장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른들은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충격으로 말을 잃은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할머니를 연이어 잃고
말문까지 닫아버린 아이. 저는 온 동네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은 저를 매우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딱 한 사람, 희석이만 빼고요. 희석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과 다름없이 저를 대했습니다. 저를 이것저것 끌고 다니며 말썽 부리는 것까지 예전과 똑같았죠.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희석이는 저를 꼭 자신의 집에서 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희석이 집에서 신세를 졌던 것 같아요. 새벽녘 코를 고는 희석이 옆에서 눈을 뜬 저는 문득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희석이의 집을 나와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에는 군데군데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루에 앉아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법 찬 공기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봅니다. 어느새 떠오른 햇빛에 눈이 부실 때쯤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찬아! 눈을 비비며 소리가 난 곳을 보니 희석이의 부모님이 저를 향해 뛰어오고 계셨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온 두 분은 얼음장 같은 제 몸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어딜 혼자 나와? 아저씨 출근 준비하다가 너 없어져서 깜짝 놀랐다. 분명 나무라는 말이었지만 두 분의 말투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말을 잃은 저는 두 분에게 굽어 고개를 숙였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두 분의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신발조차 제대로 못 신은 상태였어요. 마찬가지로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나오셨었죠. 저를 찾기 위해 버선발로 뛰쳐나오신 두 분을 보며 저는 꽉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두 분은 죄송하다는 말보다 제가 입을 열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워하셨어요. 저는 그날 저녁부터 꼬박 사흘을 알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희석이와 함께 사는 걸 더욱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입학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그날, 희석이의 부모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뭔가를 아는 눈치인 희석이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희석이는 엄마 아빠한테 들으라며 제 말을 피하더군요. 저녁 식사 후 먹은 것을 정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자 희석이의 아버지는 그제야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병찬아, 지내면서 불편한 건 없니? 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희석이의 어머니는 왜인지 자꾸만 빙빙 돌려 말씀하시는 희석이 아버지의 팔뚝을 툭툭 치셨습니다. 희석이의 아버지는 알겠어 라는 말을 희석이 어머니에게 남기고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뱉으셨습니다. 병찬아, 내 아들이 되어다오. 희석이 아버지의 말에 놀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연 설명도 없이 직설적인 희석이 아버지의 말에 희석이 어머니는 더 놀라신 듯 했어요. 아니, 애한테 차분하게 설명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야? 희석의 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반이 이래, 병찬아. 이렇게 말주변 없는 인간이 학교에서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이 되어달라는 게... 아휴, 저 인간을 믿은 내 잘못이야.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많이 놀랬지. 말 그대로야. 아줌마 아저씨는 너가 우리 집 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너가 이 집에 있을 때 친구 집에서 신세 지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편안히 있는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희석이의 부모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저에게 희석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는 너를 친아들처럼 대하고 보살펴 줄 거야. 모든 아이들은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보호받아야 하니까. 희석이의 어머니는 이 말에 뒤를 이으셨습니다. 우리가 남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아마도 너는 우리의 보살핌을 부담으로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자립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되겠지. 우리는 너가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길 바래.
두 분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상황에서도 저는 두 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 이 집을 나가는 게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처럼 좋은 분들이 저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희석이었죠. 저도 모르게 희석이를 흘끗 쳐다보았나 봅니다. 그런 저의 눈빛을 본 희석이는 화통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내 눈치 보는 거야? 우리는 이미 얘기 끝났어. 나는 이미 너를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해? 설마 너는 나를 완전히 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 희석이의 뒤를 이어 희석이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걸 수락해 주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저 스스로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희석이와 희석이의 부모님은 저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을 느낀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쏟아냈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이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정식으로 형제가 된 저와 희석이는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 각각 1, 2등을 번갈아서 하며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희석이에게 불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희석이는 부모님 몰래 밤늦게 집을 나가거나 이상한 냄새를 몸에 묻히고 들어오는 듯 했어요. 저는 밤늦게 몰래 집을 나서는 희석이를 붙잡으며 야, 너 대체 밤마다 어딜 나가는 거야? 맨날 늦게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수업에 집중도 못하잖아. 너 이번 시험 걱정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희석이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 꼰대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신경 꺼. 라며 날카로운 대답을 할 뿐이었어요. 희석이의 이런 변화를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희석이가 묘하게 엇나가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계셨죠. 결국 희석이는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희석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된 이후로 제대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교 1, 2등을 다투던 희석이가 전교 하위 10등 안에 들게 된 것은 모두가 예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희석이의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나온 날 부모님은 처음으로 저희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희석이를 불러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너 무슨 일 있는 거니?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할 만한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얘기를 해주면 엄마 아빠가 잘 들어볼게. 대체 왜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저는 희석이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어요. 엇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희석이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 없는데요.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졌어요. 노는 게 좋다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희석이의 반응에 부모님의 언성은 점점 높아져 갔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화가 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가 오고 가던 끝에 희석이는 결국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고희석, 너 이리 안 들어와? 라는 아버지의 호통에도 희석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저는 그런 희석이의 뒤를 쫓으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우선 내버려 두렴. 밤에 들어오면 엄마가 얘기해 볼게. 밤이 늦도록 거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희석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저는 슬쩍 방문을 열어 거실을 살펴보았고 희석이를 기다리던 부모님이 잠드셨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을 나섰어요. 희석이가 어디를 갔는지 조금은 예상이 됐거든요. 저는 불량 학생들이 모인다는 공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고등학생 형들 무리와 함께 있는 희석이를 발견했습니다. 희석이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튀어나가려는데 모여있던 학생들 전부 공터 뒤쪽에 있던 폐건물로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산지 오래된 저런 폐건물에서 대체 뭘 하려고 저길 들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고희석!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인원들이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희석이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희석이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꽤나 당황한 듯 했죠. 빨리 와, 집에 가게. 엄마, 아빠, 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셔. 얼떨떨한 표정의 희석이의 팔을 잡아 끌던 그때 희석이는 제 팔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씨, 쪽팔리게. 희석이는 함께 있던 고등학생 형들의 눈치를 살폈고 저는 제가 희석이의 말을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나 집 나온 거 너도 봤잖아. 사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조금 순화했지만 희석이는 저에게 거친 말을 하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희석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쓴 건 처음이었어요. 이쯤 되니 저도 화를 참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이때다 싶은 생각으로 희석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자 주변을 깨울 것이 걱정된 모양인지 고등학생 선배 한 명이 저희를 제지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화를 냈죠. 야, 고희석, 얘는 뭔데? 네 형이야? 아님 동생?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시끄럽게 해? 동네 사람들 다 깨서 나오면 네가 책임질래? 희석이는 고등학생 형이 나서자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순한 양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제 가족이긴 한데 얼른 돌려보낼게요. 죄송합니다, 형. 먼저 들어가세요. 고개를 숙이고 굽실굽실하는 희석이의 모습을 본 저는 화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희석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저와 희석이의 첫 싸움이었죠. 야, 얼른 돌려보내긴 뭘 돌려보내. 집에 가자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자 이번엔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고등학생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형은 희석이를 향해 욕지거리를 내뱉었어요. 야, 됐어.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네 동생이랑 꺼져. 쟤는 뭐 저딴 걸 달고 와서 시끄럽게 만들어. 우두머리 형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형들도 그 뒤를 따랐고 희석이는 아, 형, 죄송해요. 라는 말을 읊조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폐건물의 녹슨 철문이 닫히자 희석이는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집도 내가 알아서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너가 왜 나타나서 끼어들기는. 내가 저 형들이랑 연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가 알아? 저는 희석이의 말이 기가 찼습니다. 야, 저 형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 형들이 너 밥을 먹여줘? 아님 너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 좀 차려.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희석이가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떠났기 때문이죠. 야, 고희석! 저는 희석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제가 달려오는 것이 느껴졌는지 희석이도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어느새 저와 희석이는 술래잡기 수준으로 뛰고 있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을 때 희석이가 횡단보도 중간점을 건너는 게 보였습니다. 한 번도 희석이와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없었던 저의 마음은 분노와 걱정,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석이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으면서도 희석이를 설득해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초조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무작정 뛰어가던 저는 건너편에서 회전에 들어오는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살짝 떠오르는 게 느껴졌고 저는 이후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시린 느낌에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고개를 베개에 고정시킨 채 몸을 살피는데 이곳저곳 안 쑤신 곳이 없었습니다. 팔 하나 다리 하나는 깁스까지 한 상태였죠. 몸을 움직이다 무심코 신음을 흘리자 곧장 침대 커튼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일어났어? 어머니는 저를 가볍게 살피시고는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환자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누군가 일어나더군요. 희석이었습니다. 희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에 섰습니다. 언뜻 보이는 희석이의 눈은 조금 부어 있었어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은 사실로는
희석이는 제가 모든 조치를 받을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희석이마저 쓰러지는 게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울었다고 하죠. 몸이 조금 회복된 이후에 저는 희석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 다치고 울었다며?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자 희석이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야, 그때 생각나잖아. 말하지 마. 꼴도 보기 싫다는 듯이 도망갔으면서 울기는 왜 울어? 희석이는 제 질문에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어요. 그야, 너가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그럼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럼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집을 나가지만 않았어도, 너가 돌아가자고 했을 때 잠자코 돌아가기만 했어도 너가 사고 당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희석이의 대답을 들은 저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하나만 대답해줘라. 뭔데? 너 도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갑자기 그런 불량 학생들이랑 같이 다닌 거야? 어울리지도 않게.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희석이는 제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희석이의 반응에 저는 꽤 오래 눌러왔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 설마 입양아인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게 질투난 거야? 그래서 방황한 거고? 제 말이 끝난 후 2초 정도 정적이 흘렀고 희석이는 큰 소리로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야, 뭔 소리야. 질투가 나기는 뭐가 나. 희석이의 반응은 진심 100%였어요. 그럼 대체 뭔데? 희석이는 여전히 우물쭈물이었어요. 너 계속 대답 안 하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희석이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렇게 외쳤습니다. 멋있잖아. 뭐? 알아듣게 얘기를 해. 뭐가 멋있다는 거야? 형들 멋있잖아. 이렇게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부끄럽네요. 맞습니다. 제 형제 희석이는 그냥 단순한 중2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형들이 멋있다는 생각에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속을 썩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희석이의 뒤통수를 후려쳤고 그날 이후로 희석이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뒤처진 진도를 바로잡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옷도 단정하게 입기 시작했죠. 가끔은 이런 희석이가 다시 예전처럼 방황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다행히 희석이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했고 훌륭한 성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각자 다른 대학을 다녔지만 부모님이 구해주신 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어요. 돌봐주시는 부모님 없이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더라고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확신을 가진 저희 형제는 대학교 1년을 마친 뒤 곧장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 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군대 이야기는 지루해 하시니 이 내용은 고이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게 좋겠네요.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나온 저와 희석이는 곧장 복학을 했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랴 연애하랴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죠. 치열한 20대를 보내고 30대 중후반에 도달하자 저와 희석이는 어느새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희석이를 보게 되는 날이 현저히 적어지더라고요. 희석이를 만나는 날은 곧 부모님을 뵙는 날이기도 했죠. 아이가 생기고 나니 희석이를 만나는 주기도 덩달아 짧아져 갔습니다. 저희 형제는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늘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저희 형제를 호출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도 대답해주지 않으셨죠. 저와 희석이는 의아한 마음을 품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사셨고 저희를 부르셨을 당시에는 퇴직을 하신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로 꽤 큰 돈을 굴리는 분이셨죠. 덕분에 저와 희석이는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런 부모님의 경제력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생 때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허투루 쓴 적이 없습니다. 등록금을 아끼기 위해 장학금을 받고자 코피를 쏟으며 공부하기도 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저희를 호출하신 이유가 다름 아닌 유산 분배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적 없는 유산을 주신다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저와 함께 사는 동안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던 희석이도 같은 반응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석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희석이가 눈에 띄게 긴장하더라고요. 희석이의 사업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가정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희석이의 반응을 보신 건지 안 보신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해둔 재산을 뺀 나머지를 정확히 반으로 나눠줄 거야. 어떻게 쓸 건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쓰다가 남은 금액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떠날 거니까 그렇게 알렴. 부모님에게 유산 분배를 통보받은 저는 며칠 후 홀로 부모님 댁을 찾아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저녁 먹으러 왔어요. 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혼자 불쑥 찾아온 제 뒤를 살피며 물으셨습니다. 뭐야, 집에서 쫓겨났니? 부부싸움은 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아버지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맛있는 저녁을 먹고 부른 배를 두드리고 나서야 연락도 없이 부모님 댁을 찾아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 온 거니? 저는 과일을 깎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거 기억하세요? 과일을 가지런히 깎아내 놓으신 아버지는 손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한테 아빠 소리 한번 들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머니도 그 옆에서 말을 거두셨어요. 나도 엄마 소리 들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다. 저는 두 분의 반응에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소리가 입에 정말 안 붙더라고요. 용기가 안 났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장난기 있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나서 엄마 소리를 하게 된 거야? 저는 아버지가 깎아주신 과일 한 조각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저랑 희석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뭐랬더라? 아, 망아지 희석이 사람 만들어준 병찬이다. 이랬었나 여보? 맞아. 아유, 그 어매들 정말 짓궂었지. 두 분은 한참 동안 즐겁게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분의 대화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저는 다시 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제가 희석이보다 의젓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말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제 말에 부모님은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희석이는요, 아버지한테 아빠 소리를 못하고 어머니한테 엄마 소리를 못했던 저에게 용기를 준 녀석이에요. 희석이가? 한 번은 아버지한테 아빠 소리 한번 해보려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지는 나오는데 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씨라고 말했죠. 그걸 희석이가 봤나 봐요. 그날 이후로 희석이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형제라는 걸 증명하는 희석이만의 방법이었나 봐요. 희석이는 제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야 그제야 자기도 아빠 엄마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부모님은 처음 듣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희석이 지금도 천둥번개 무서워하는 거 아시죠? 저랑 같이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희석이가? 잠도 못 잘 정도로 부들부들거리더라고요. 어머, 아기 때나 그런 줄로 알았지. 천둥번개 칠 때 엄마 아빠 방으로 안 오길래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안 괜찮았어요. 천둥번개가 무서워서 이불을 꼭 쥐고 바들바들 거리면서도 절대 엄마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천둥번개가 무섭다고 자기 혼자 부모님 방으로 가버리면 제가 소외감이라도 느낄까 걱정했나 봐요. 엄마 아빠, 희석이는 제가 필요하다고 하기 전까진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늘 부모님께 제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줬죠. 저는 찔끔 흘러나온 눈물을 닦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희석이의 형으로 취급하지만 저는 희석이가 형 같아요. 제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이 집을 내 집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희석이 덕이에요. 엄마, 아빠, 저는 희석이에게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이제 본론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희석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돈이 필요한 건 희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겠다고 하신 유산 희석이한테 주세요. 희석이한테는 저도 받았다고 이야기할게요. 부모님은 한참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먼저 화두를 꺼낸 건 아버지셨습니다. 그건 아니야. 유산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줄 거야.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등을 둘 순 없어. 완강한 아버지의 표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흘리듯 건네셨어요. 대신 유산을 받은 이후엔 어떻게 하든 터치 안 할게. 저는 밝은 얼굴로 고개를 들며 어머니에게 여쭙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래.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너희는 형제야. 알지? 누가 형이고 동생이고 상관없어. 너희는 형제고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형제고 저는 엄마 아빠 아들이죠. 부모님과 이야기를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은 약속하신 때에 정확히 유산을 반으로 나누어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유산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희석이의 회사가 정말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희석이는 성격상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이 문제를 말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의 유산이 정리된 서류를 들고 희석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말없이 서류를 넘겨받은 희석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저를 회사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희석이를 억지로 자리에 앉히며 말했어요. 너 돈 필요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그리고 이건 부모님이 너한테 주신 거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얼른 가지고 돌아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은 돈 알아서 쓴다는데 왜 너가 잔소리야. 형이 용돈 준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 희석이는 장난스러운 저의 말투에 짜증이 났는지 버럭하며 화를 냈어요. 야, 너 설마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쉽게 돈 준다는 소리 하고 다니냐? 부모님 유산이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거 아냐? 희석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 저는 이번엔 웃음기를 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잖아. 뭐? 힘들어하는 가족을 돕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어? 나 이 돈 없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우리 아내도 잘 버는 거 알잖아. 뭐야? 그럼 재수 씨도 너 이러는 거에 동의한 거야? 애초에 나나 우리 와이프나 부모님 유산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실 줄 알았는데 나눠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희석이는 이런 제 말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난 이 돈 못 받아. 끝까지 거부하는 희석이를 보니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뭐야, 왜 웃어? 야, 임마. 이 돈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일단 빌려. 그리고 갚아. 그럼 되잖아. 뭐? 갚으라고? 그래, 그냥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빌려줄게. 대신 이자는 안 치는 걸로. 이 정도면 됐지? 그만 튕기고 준다고 할 때 받아. 아니지. 준다고 할 때 빌려 이 자식아. 이후로도 희석이와 저의 실랑이는 꽤 이어졌지만 결국 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홀가분하게 모든 서류를 희석이에게 돌려주고 온 저는 부모님의 유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이었나요? 희석이가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저희 가족을 초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희석이에게 빌려주었던 모든 서류를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서류를 건네주는 희석이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이마를 덧붙였어요. 이자까지 쳤다. 저는 그 말에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자 안 친다니까. 너 소띠냐? 고집이 황소 같네. 저희 가족과 희석이의 가족, 그리고 부모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두 번째 가족의 사랑 덕이에요. 특히 친구인 듯 형제인 듯 매 시간을 함께했던 희석이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존재였습니다. 저는 희석이에게 배웠고 희석이는 저에게 배웠죠. 저와 희석이는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가족이란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더라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피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